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마치 몇 년은 된 것처럼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거부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요.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투자를 압박해서 쇠퇴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고 산업 패권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히토리와 석유 등 원자재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는 무력까지 동원했고 최종 목표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1년 동안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칠레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레 이스터 섬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하죠. 현재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칠레인 모두 최대 30일까지만 머물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터 섬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자 유럽연합이 160조 원의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북극의 안보 강화를 위해선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되는 게 최선이라면서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게 붕괴될 거라고 또다시 압박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그린란드와 덴마크, 미국의 실무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데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 결과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해선 찬성 49%, 반대 47%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반면 베네수엘라 운영 구상, 즉 적정한 정권 이양 시점까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하는 구상에 대해선 반대가 57%, 찬성이 39%로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의 작전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 대신 불필요한 해외 이슈에 관여하는 쪽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고속열차 2대가 정면 충돌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말라가에서 출발해 마드리드로 향하던 열차가 아다무즈 인근에서 탈선해 마주오던 열차와 부딪히면서 일부 객차가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이번 사고로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간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칠레 남부에서 산불이 확산되면서 최소 1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비오비오와 뉴블레 지역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칠레 당국은 여름철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약 2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비오비오와 뉴블레 지역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영국 시티 세인트 조지 런던대 연구팀이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을 임신 중 복용해도 안전하고 자폐아 출산 가능성과도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최신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용한 연구를 포함해 타이레놀과 자폐의 연관 가능성을 보여준 기존 연구 상당수가 편향성이나 혼란 변수에 취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관세왕 트럼프.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에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2장의 흑백 사진을 올렸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양 주먹을 짚고 서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2장의 사진 위에 관세왕, 트래피킹, 미스터 관세라는 글씨를 적어놨습니다. 본인이 적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사진을 공개한 하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49년에 나토가 설립된 뒤부터 오랜 기간 동맹 관계였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유럽 8개 국가에 다음 달부터 10%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작년에 관세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10%, 유럽연합산 수입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10%를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6월부터는 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과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유럽 8개국을 콕 집은 건 최근에 그린란드를 공동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북극의 인내 작전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네. 이유를 정말 밝혔습니다. 근데 이 8개국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보이니까 이건 실체적 안보 위협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린란드 합동 군사 훈련인 북극의 인내 작전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관세 보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수년간 우리가 어떤 형태의 대가도 청구하지 않으면서 덴마크와 모든 EU 국가들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제 덴마크가 미국에 보답을 할 때가 됐다라면서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또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펼쳤는데 네.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는데 덴마크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들이 갖고 있는 건 개썰매 2대뿐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했습니다. 네. 특히 지구의 안전, 안보, 생존에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이들 8개국이 감당할 수 없거나 유지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라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관세 보복 조치가 나오니까 그 하루 뒤인 18일에 8개 국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험한 소용돌이를 초래해 대서양 관계를 훼손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덴마크 또 그린란드의 주민들과 전적으로 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년 기간 동안 경제 쪽에서 굉장히 관세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렇죠. 이제 안보 사안에서까지 심지어 동맹들에게까지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던 혈맹,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도 그린란드 파병을 이유로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건 나토와 동맹의 특수성을 무시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세가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네. 되어버린 건데요. 유럽은 뭐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겠고요. 그렇습니다. 폴리티코 유럽 등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지금 미국산 무기 수입 중단, 유럽 주둔 미군 지원 중단, 유럽 내 미군 기지 통제권 회수 등까지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이 그린란드와 무역협정의회 승인을 연기할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유럽의회가 이번 달 26일이나 27일에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표결에 붙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승인을 좀 보류해보자 이런 주장이 당장 나왔고요. 미국산 무기도 구매하지 말자 이런 가능성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2024년
합의한 경우 유럽이 미국에서 112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미국 무기 구매 총액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EU가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사실 유럽연합이 27개 국가로 구성된 단일 무역 체제가 아니냐. 그런데도 그린란드에 파병한 국가만 콕 집어서 관세를 부과하면 이게 되겠느냐. 큰 혼란을 불러올 뿐만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사태로 2차 대전 이후 나토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가 근본적 위기를 맞았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미국 유럽 사령부에 대해서 지원도 중단하자 미군 기지도 폐쇄하자 했는데, 만약에 유럽 전역에 지금 있는 미군 기지가 폐쇄되면 미국이 정부 자산의 절반가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 실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미군이 유럽에서 철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나토 체제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EU의 한 관계자가요, 서방 안보의 핵심 고리인 유럽 주둔 미군의 존폐 여부까지 거론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서양 동맹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 유고부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미국인의 73%는 군사력을 통한 그린란드 점령에 반대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가화어인. 네, 좀 생소하시죠? 네. 화를 남에게 전가하다라는 아.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네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남 탓을 한다는 건데요. 1979년에 이슬람 신정 세력이 집권한 뒤 이란에서 최대 규모로 반정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란 당국이 지금 공식 집계 상황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5천 명인데 이 중 500명은 치안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셈인데, 그런데 이 참사의 책임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수천 명이 살해됐다, 무장한 요원들이 해외에서 반입한 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했다,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 즉 이스라엘 요원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네. 이 하메네이 지도자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망자가 속출한 건 강경 유혈 진압 때문인데, 이 문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요. 미국과 서방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네. 미국 대통령이 폭도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번 사태에 직접 가담을 했는데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총, 드론, 저격수까지 동원을 했거든요. 무차별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시민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8일부터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는데요. 현재 국제망 접속을 영구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도와주던 러시아와 중국 등이 이번 사태에 방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같은 이란의 중동의 그 추종 세력들도 축출이 됐거나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란 집권 세력의 입지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하메네이 지도자는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란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반정부 시위를 독려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하는데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작전을 기대했던 이란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 안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발을 뺐기 때문에 대규모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란의 상황인데 지도자들이 이제 남 탓을 한다, 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키워드 차라리 러시아에 점령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은 어. 독일입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주축이 돼야 할 Z세대들은 군복무를 꺼리고 있습니다. 모병 목표를 달성하기가 지금 어려운데요. 네. 독일이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군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일단 자원 입대가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할 땐 강제 징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제 이번 달부터 2008년생 남녀 한 70만 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고요. 이들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 검사는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 되는 Z세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미 전역에서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시위에 나온 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또 다른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조부모님 댁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은 취업 전망도 불투명하고 물가가 높아서 어려운데 군복무를 하라는 건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 희생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는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아붓는 국가를 위해서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에 가깝다. 젊은 세대는 군복무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젊은 층의 불만이 높다 보니까 독일 정부가 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자원 입대를 하면 신병의 경우 월급으로 최대 3,144달러, 약 46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는데요. 이게 기존 월급보다 137만 원이 많아진 액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군대에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대자 숫자가 지금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네. 독일 군대의 군대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군 전력 강화하고 싶어도 네. 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다음 키워드 문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더 취업하는데 유리해지면서 문과생들이 자조적으로 문과를 죄송하다라면서 문송합니다 이런 게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다시 문과생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 AI가 대학의 테크 교육을 바꿔놨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딩 같은 건 전공자만 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이걸 AI가 이제는 뚝딱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 그래서 언어, 논리, 소통, AI 윤리와 철학 같은 인문 사회과학이 AI 시대의 핵심 역량을 공급하는 곳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 또 테크 이론에서 실용 위주로 AI 사용 금지에서 이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대학 수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일상화되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또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미국 대학에서는 일단은 수업 중에 AI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히 유명한 대학들이 이제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대가 지난 학기부터 컴퓨터 코드 없이 AI로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좌를 처음 개설했습니다. 카네기 멜론대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출신 강사들이 현업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만들었고요. 네. 노스 이스턴대는 일상 언어로 의도, 바이브를 설명하면 AI가 알아서 코딩을 해주는 바이브 코딩 수업을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사용 금지가 아니라 적극적 수용, 적극적 그러네요. 공존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공을 불문하고 AI를 다루는 AI 리터러시 능력이 필수 교양 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MIT나 스탠퍼드대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 강좌가 열렸고요. 카네기 멜론대의 생성형 AI라는 강좌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후에 AI를 활용해서 오류를 검토하고 보완한 버전을 다시 제출하도록 그런 수업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논문에 공동 저자 이름을 적는 것처럼 내가 사용한 AI 모델 이름을 과제에 적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요 빅테크 15곳이 전체 채용 인원 중에 1년 이하에 해당하는 신입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따져봤더니 네. 2019년에는 14%를 넘었는데 5년 새 7.2%로 떨어졌어요. 이건 앞으로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입의 역할이 AI로 대체이 되니까 이제 기업 현장에서는 코딩 능력보다 동료나 AI와의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AI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안드레이 카파시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어는 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AI를 잘 활용하려면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일반 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포춘지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판단력 또 창의성을 가진 인문학 전공자를 다시 우대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인문학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네. 있겠네요.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예. 네, 다시 또 오는 참 세상이 문송했었는데 문과 출신이라 또 약간 이제 희망이 이송하는 게 오려나요? 그러니까요. 다음 키워드 날아갈 것만 같아요. 가벼워지면 날아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위고비, 마운제로 같은 비만 치료제가 확산되면서 이익을 얻게 된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업계인데요. 오.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항공업종 리서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승객들의 평균 체중이 줄어드는 데 따라서 미국의 항공사들이 올해 연료 비용을 최대 우리 돈으로 8,500억 원이나 절감할 수 있을 와, 거다라는 이 전망을 정도예요? 내놨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미국 성인 비만율이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만 치료제를 쓰고 있다라고 답한 성인의 수가 최근 몇 년 새에 2배나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 항공 수요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항공기 전체 중량과 연료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 사회 전체 평균 체중이 10% 감소하면 네. 항공기 전체 중량에서 승객이 차지하는 무게가 2% 줄어들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 연료비가 최대 1.5% 감소하고 항공사의 주당 순이익이 최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지금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4대 항공사의 경우는 지금 올 한 해 연료 가격만 우리 돈으로 57조 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네. 조금만 줄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체중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근데 연료비가 항공사 운영비의 20%나 차지를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줄어들게 되면 얼마나 항공사는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공사들이 어떻게 하면 중량을 줄일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유나이티드 항공이 2018년에 기내 잡지를 더 가벼운 종이로 교체를 했거든요. 한 부당 무게를 1온스를 줄였는데 이 조치만으로도 연간 약 29만 달러, 4억 2천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보고서가 이번 절감 추정치에 비만 승객이 줄어든 것에 따른 간식 판매 감소로 인한 손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도 돈을 벌었는데 이제 과연 어느 쪽이 더 돈을 줄여줄 것인가 한번 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체중을 줄이면 네. 항공기 연료 비용이 감소할 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존 덴버의 노래 Living on a Jet Plane 함께 듣겠습니다. All my bags are packed, I'm ready to go. I'm standing here outside your door. I hate to wake you up to say goodbye, but the dawn is breaking, it's early morn. The taxi's waiting, he's blown his horn. Already I'm so lonesome I could die. So kiss me and smile for me. Tell me that you'll wait for me. Hold me like you'll never let me go. 'Cause I'm leaving on a jet plane. Don't know when I'll be back again. Oh babe, I hate to go. There's so many times I've let you down, so many times I've played around. I tell you now, they don't mean a thing. Every place I go, I'll think of you. Every song I sing, I'll sing for you. When I come back, I'll bring your wedding ring. So kiss me and smile for me. Tell me that you'll wait for me. Hold me like you'll never let me go. 'Cause I'm leaving on a jet plane. Don't know when I'll be back again. Oh babe, I hate to go. Now the time has come to leave you. One more time, let me kiss you. Then close your eyes and I'll be on my way. Dream about the
days to come when I won't have to leave alone, about the times I won't have to say, kiss me and smil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으며 경찰 조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구의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조직폭력배가 이탈한 조직원을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때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해당 군 법무관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이나 수출 대금 등으로 모두 1,489억 원가량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받은 뒤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화로 불법 환치기 한 혐의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2명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합의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칠레 이스터 섬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섬이 이스터, 이 부활절 섬이라고 불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헤페인이 1722년 부활절에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유럽인들이 발견한 날짜를 기준으로 섬의 이름을 짓는 관례에 따라서 부활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이스터 섬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 이름이 이후에 서구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네. 반면 원주민들은 이 섬을 지금도 라파누이라고 부르는데요. 큰 섬을 의미합니다. 스페인어로는 부활절 섬이라는 의미에서 이슬라 데 파스쿠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이스터 섬보다 11배 정도가 큽니다. 그렇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섬에 이 머물 수 있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라파누이 국립공원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연간 약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지만 최근에는 약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외국인과 칠레인 모두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할 수 있었지만 네. 환경 부담과 인구 증가 문제로 인해서 2018년 8월부터 체류 기간이 국내 외인 모두 30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제도는 관광객 장기 체류로 인한 환경 훼손과 쓰레기 처리 그리고 물 에너지 부족과 주거 문제를 완화하고 산의 자연환경과 문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 연구 등 더 긴 기간이 필요한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터섬에는 약 4,8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중 약 60%가 라파누이 원주민입니다. 네. 대부분 원주민은 라파누이어와 스페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젊은 세대는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문화 보존과 언어 부활 운동으로 인해서 라파누이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원주민 정체성과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안녕하세요는 라파누이어로 요라나라고 하고요. 네. 스페인어로는 꼬모에스타입니다. 발음 완전히 사이에서 다르네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스터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모아이 석상인데 이게 그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석상을 만들었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모아이 석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라파누이인들의 그 조상 숭배 신앙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네. 부족 지도자나 조상을 형상화한 모아이는 죽은 조상의 힘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번영하게 해준다고 믿었으며 대부분 바다를 등지고 마을을 향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섬에는 약 900기의 모아이가 존재하면서 일부는 아직 완전히 제작되지 않은 상태로 티석상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모아이는 4에서 6m, 12에서 14톤 정도이지만 가장 큰 것은 10m가 넘고 75톤 이상도 있습니다. 네. 모아이는 부족의 권력과 조직력을 과시하는 상징이기도 했지만 제작과 운반에 많은 나무가 필요해서 숲 감소와 토양 황폐화를 초래하면서 식량 부족과 사회적 갈등으로 문명 쇠퇴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운반 방식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줄을 이용한 흔들기설이 있고 또 나무 썰매설, 통나무 굴리기설 등이 있지만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스터섬의 역사는 자연자원의 한계를 무시하면 사회가 쉽게 붕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오늘날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스터섬 꼭 가보고 싶어지는데 김정환 통신은 혹시 가보셨을까요? 네, 저는 2번 가봤는데요. 아, 예.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야 할 아름다운 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내에는 사실 버킷리스트에 넣어야 할 곳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별을 볼 수 있게 세계적인 천문대와 관측시설이 모여있는 아타카마 사막과 웅장한 또레스델 파인의 국립공원도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스터섬에는 화산 분화구가 있고 절벽 해안 또 초원 풍경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고대 유적과 현대 라파누이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역사와 환경,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타임즈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 롤리 플래닛 등 국제 매체들은 이스터섬을 모아이라는 독특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여행지로 평가를 하면서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특별한 장소로 자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스터섬은 칠레 본토에서 약 3,500km 떨어져 있고요. 가장 가까운 유인 섬도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매우 외딴 섬이라서 네. 산티아고에서 비행기로 약 5시간 반 정도를 더 날아가야 합니다. 물자 운송 비용이 가격에 충실히 반영이 되어서 물가가 칠레 본토보다 약 50% 이상 높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체감 물가가 2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아. 숙박과 식사, 입장료, 교통비 또 투어 비용 등을 모두 고려를 하면 네. 일반적인 여행보다 훨씬 높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시의 시간과 비용 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가고 싶은 곳 한 곳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작년 2025년 1월 22일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10년은 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고율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 질서 재편, 중국과의 갈등, 또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적성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인 압박까지 사업가 출신답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는 실리주의 성격이 뚜렷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1년, 이 세계 경제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은행 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은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도 생각이 나고 트럼프 2기 출범 이전과 이후가 좀 네.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호를 하겠다. 근데 이제 보호하는 측면이 원래 우리 예전에 케인즈 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지출을 하고 네. 거기에 산업을 육성하고 혹여나 이제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자체를 갖다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부 지분을 통해서 투자 승수가 더 일어나게끔 뭐 돈이 없는 기업들은 사실은 자본이 없으면은 뭔가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도 그렇고 뭐 돈이 없는 기업들은 사실 없죠. 근데 힘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 지출이나 국가를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의 의도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네. 여기에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은 오히려 약간의 이제 신제국주의적인 성향도 있었다. 뭐냐? 바로 이 미국 시장에서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는 네. 더 많은 투자를 하여라라는 그렇죠. 로직이고 그게 예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제 브리티시 스털링 제국 시대에 나타났던 그 당시에는 투자를 종용하진 않았지만 이제 외환 준비금으로서 일정 비율을 파운드를 보유하지 않으면 네. 영국이 보유한 그 당시에 대영토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했던 현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사실은 국가를 위하고 뭔가 미국만의 산업을 갖다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가는 방향은 맞는데 네. 약간은 이제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관세를 계속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면 과연 내부에서의 쇼티지 현상, 그러니까 네.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요. 사오지 못하는 그런 네. 부담감들과 이제 중저소득층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을 하겠다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네. 단순히 불법 이민자들을 많이 그 감금하거나 내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부분들. 그러니까 취지는 미국을 위하는 대통령의 취지는 뜻은 좋았으나 네.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예. 뭐 이런 판단입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 하면 관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뭐 동맹국, 적성국 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부과가 되는데 미국이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그 수입으로 만성적인 무역 적자라든지 재정 적자도 메우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 산업 패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네. 예,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산수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네. 이제 트럼프 취임 직후에 그동안에 적자가 많았지만 네. 매년마다 관세 수입으로 1조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고 그 1조 달러를 걷어들이면 매년마다 지출의 금액에서 적자가 나는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줄이는 있다. 거죠. 그래서 서서히 줄여 나가면 나중에 흑자 재정이 된다라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실제 걷어들인 관세 수입 금액을 보시면은 1,400억 달러 정도에 그칩니다. 거의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모든 전제와 방향성들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또 트럼프가 할 말이 있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그게 맞아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이유는 뭐냐면 관세가 높아진 상태로 가격이 책정된 소비자나 소비 제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미국인들이 사질 않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관세 저항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배치됐던 소비 제품들, 목욕용품 아니면 기계
집안 수리기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1,000원 하던 게 1,400원으로 뛰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이제 신차 같은 경우는 GM 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멕시코 공장을 갖다가 잠시 문을 닫기도 했는데 그게 부품 수급이 안 좋아서요. 아, 네. 왜냐하면 부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고가의 부품의 가격으로 사오기가 재무상 지금 어렵죠. 힘드니까. 네. 그래서 결국 신차 가격을 보시면 미국 지금 내연차들의 가격들이 엄청 껑충 뛰었거든요. 뭐 서민들이 중서민 계층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픽업 트럭들이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GM 포드에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1억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국 돈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도요타나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제 들어갈 룸이 생기긴 하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6-7천만 원대 픽업 트럭 신차를 또 출시를 하고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저항적인 네. 너무 비싼 것을 그러면 이제 구매를 안 그렇죠. 하는 거죠. 구매를 안 하는 거죠. 소비자 그래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가게가 돈이 없거나 그런 현상은 절대 아닌데 저축률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네, 네. 오히려 이제 소비를 안 하고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눈치 작전에 왜냐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도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게 관세가 예년에도 1기 때도 몇 년 지나면 낮아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침대 네. 뭐 집안 가전기구 좀 큰 돈 자동차를 들어갈 것들은 그렇죠. 조금 밀어두는 밀어두는 게 거예요.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CPI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상품 제조업 쪽의 상품 물가는 올라가질 않죠. 아, 계속 스테디한 예.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상호관세 위법 여부 그 미국 대법원 판결이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곧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기에 저는-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결과에 위헌이라고 따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한 것 위헌이? 같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은 이게 판사분들이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시더라도 예. 그 전에 이제 법안의 해석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법안에 근거를 했을 때 예.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했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경제권한법이 있고 그다음에 슈퍼 301조가 있고 무역법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절차상의 프로세스상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비상경제권한법이 빨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하에서 비상경제 상태다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이제 이머전시다 이렇게 외치고 거기에 연관이 되는 정책의 수치들 그거는 사실 이게 관세뿐만 아니라 내수의 세금도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수치들을 긴급하게 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무역확장법이나 그다음에 슈퍼 301조로 가게 되면 상대 국가의 그 딜을 해서 네. 그것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오히려 관세가 너무 불리하게 협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서류들을 다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러면 관세를 어떻게 정합시다라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슈퍼 301조나 이제 확장법, 무역법 232조 대충 내용만 들어보셔도 예. 이 절차는 6개월, 1년짜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서 지금은 동맹국들이 오히려 미국의 이득을 뺏어가는 비상경제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카멜레온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이었던 카멜론이 저게 잘못해서 빨간색이었어. 그 빨간색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라고 이제 외치면서 바로 시행을 한 거고 네.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이게 일전에도 한번 그 코멘트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현재의 상황을 비상경제의 상황으로 간주할 만한 것이냐. 그렇죠. 그게 의회에서 논의나 필리버스터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법안의 해석상 좀 무리가 있던 거 아니야라는 이제 퀘스천을 던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보고 네, 다른 법안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걸로 계속 관세는 계속 되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거 이제 타 그 채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네. 당연히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수입업자들은 그리고 소비자들은
만약에 위헌이라고 나면은 소송을 걸 거예요. 무한정으로 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1,000원짜리를 1,400원에 이제 샀으니까 이 400원 돌려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행정소송을 걸더라도 지금 미국 기업들이 물건을 사와서 파는 소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물론 하이테크 산업은 덜하지만 소비 제품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요. 미국 기업이 사올 때 관세 당신들 기업으로부터 지금 20% 부가 받고서 사오니까 네. 내가 이득이 안 남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DC를 해서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사올게. 아, 그러니까 관세 올라간 만큼 예. 수출 기업들한테 오히려 DC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200원에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1,200원에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어요. 아. 그러면은 기업들이 소송을 걸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소송을 걸 텐데 소비자들이 그럼 무엇을 그 어떻게 그렇죠 계산해요? 얼만큼 계산을 예. 해서 나한테 관세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할 할인된 것이냐.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원래 가격을 생각해야 그렇죠. 되나? 그러면은 뭐 이런 이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갖다가 다 저희들한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기업들한테는 예. 당신들 관세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불공정 교역의 압박이 있지 않았어? 네. 라고 당연히 기업들을 갖다가 또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아,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예. 일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하다못해 이게 만약에 되면 수출 기업들도 네. 특히 중국들은 당신들 내부에서도 관세가 무효라고 위헌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본 피해에 대해서 돌려줘. 즉 관세를 통해서 수출 기업들이 원래는 잘 팔 수 있었는데 네. 관세 때문에 부담됐던 부분들을 그 돌려줘. 부분까지도. 그렇죠. 아. 근데 WTO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무력화돼 있어도 제소를 할 텐데. 네. 근데 다른 동맹국들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도 수출이 당신들 관세 때문에 마이너스 났어. 돌려줘라고 얘기할 기업들이 국가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네. 아, 그냥 얼핏 생각해도 네. 예, 보통 일은 보통 일이 아니고 예. 그 얘긴즉슨 예. 거의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슈로 지나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석유, 뭐 희토류 관련해서도 원자재 통제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성공을 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하나씩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네. 이제 해상 운송을 중남미에서 바로 북미로 연결되는 고리를 바로 이제 찾아놨고 네. 그다음에 아직 중남미에서도 반미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죠. 이제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이제 명분은 일단은 이제 마약 카르텔이었지만 사실상 내면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중질류가 중국에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뺏어서 그렇죠. 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통제권을 가져서 네. 미국에 더 싸게 공급하겠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카드가 남은 게 있죠.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게 이 유럽 지역에서도 북극 항해를 통한 어떤 군사 요충지이자 그다음에 물자 자원도 많은 지역이고. 네.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그린랜드에서 사실 위성 기지나 위성 우주 발사 탐지의 그 장소로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측 기기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 우주 발사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당연히 광물 채공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유럽대로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네. 덴마크도 물론 나토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연결이 돼 있지만 미국은 반드시 또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네. 이거는 개인적인 예상인데 예. 결국에는 영토권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유럽이 사실은 나토에 대해서 한 목소리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경제 정책 쪽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분열이 많이 돼 있어요. 다 각자의 생각들이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요. 여기는 다르니까. 그냥 우리 필요 없어. 근데 어디는 러시아산 원유라도 지금 당장 필요해. 이런 아, 식으로 네, 다 네. 분열이 돼 있거든요. 아, 즉 이런 분열된 경제적 사실 뭐 정의보다 어쩔 때 주머니 사정이 사실은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나씩 에너지 패권들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이제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그림은 이제 금융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달러 패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1, 2년 안에 또 나올 만한 그런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관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간에 3분의 2가 갔는데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로 네네. 정말 2025년 작년 한 해가 정말 뜨거웠었고요. 근데 1년 지났거든요, 이제. 네. 임기가 3년이나 남아서 올해 또 이제 중간 선거라는 아주 큰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전망을 해 보신다면 계속 이런 기조가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히려.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그 연준이 사지 않는 네. 모기지 채권, 이제 연준은 더 이상 모기지 채권을 사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파니메와 프레디맥을 통해 가지고 네. 모기지 채권을 매입을 해라. 2천억 달러 정도를 매입을 해라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외교, 그다음에 경제, 관세, 수출 무역 이런 것들 정책들은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네. 안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자산 시장 자체의 붐업을 계속 일으키려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거를 요약해서 표현해 보면 이제 3절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약세로 만들고 네. 환율, 그다음에 물가도 관세를 매기면서 물가는 또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금리, 연준하고 지금 이제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는 그렇죠. 금리, 네. 금리도 어떻게든 낮추려고 이제 안 되니까 모기지 금리라도 낮추려고 2천억 불을 또 매입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3절을 만들면 사실상 경제는 기간이 짧거나 길어질 수는 있지만 네. 결국 호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호황을 계속 내부적으로는 네. 만들기 위한 외부적, 내부적 아. 정책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의 이 기조가 앞으로 더 강화될 네네.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는데 아마 이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네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KB은행 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